네, 정치하는 언니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지혜 민주당 전 상금 부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박성재 법무장관도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다음 주 14일에 있습니다. 이제 한 3일 정도 남은 건데요. 계엄 선포 후에 이 박성재 전 장관과 통화를 나눈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우정 배상업 출입국 본부장, 임세진 감찰과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까지 제일 바빴어요. 제가 보니까 또 어제 나온 보도 중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접견실에서 문건을 꺼내서 보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요것도 보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박성재가 어떤 자인가를 봤을 때 그 계엄하고 그 다음 날 안가 회동 기억나십니까? 예. 네, 이상민, 뭐 이완구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안가 회동했던 그 4인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뭐 그때 뭐 연말 술자리였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휴대폰도 몇 번씩 바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박성재가 제일 바빴다. 곧 계엄의 날에 일단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했는데 제일 먼저 그 자리에 도착한 사람이 8시 반에 저녁 8시 반에 박성재. 네, 그리고 한덕수, 이상민 이런 사람들이랑 계엄 계획을 들었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 이런 사람들도 계속 자기의 혐의를 부인하다가 CCTV의 정황 증거가 나오자 딱 그 부분만 찍힌 그 부분만 맞다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박성재는 그럼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숨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 자리에 CCTV에 박성재도 같이 찍혀서 지금 우리가 문건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박성재가 지금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주요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덕수, 뭐 최상목 아니면 이상민 이런 자들에 밀려서 지금에서야 이런 만행들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본인도 그 자리에 있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CCTV에 다 찍혀서 누구는 구속되고 뭐 이런 사실들을 다 보면서 뭘 했을까요 지금까지?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오염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구속이 박성재. 굉장히 네. 늦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진작에 구속됐어야 됐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특검 수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동안 군과 경찰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이 내란에 가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많이 진행됐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어떻게 움직여야 대해서는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검찰을 통제할 것으로 보였던 박성재와 심우정이라는 이 두 사람에 대한 핵심은 말 그대로 검찰이 어느 정도 내란에 가담했었느냐, 예. 검찰개혁의 또 다른 명분, 검찰청 폐지를 했어야만 되는 이유를 밝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보는데요. 특히 지금 내란 당시에 지금 소집했던 국무위원 중에 되게 어이없는 것은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됐죠. 근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박성재 전 장관은 그동안 요리조리 피해 있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로 보면은 일부 문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살펴보니까 삭제가 됐다가 지금 복구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적극적인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크다라고 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박성재 개인이 아니라 검찰이 이 내란 과정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가담자였느냐를 밝힐 수 있는 가장 키워드가 박성재 심우정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토마토 오늘 끝장 뉴스는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CCTV까지 나왔고 당시에 이제 계엄 당시에 작성했다가 삭제한 그 정황까지 나왔는데 박성재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요거 영상 보고 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에 이 계엄 선포에 관해서는 법률 검토라든지 뭐 동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도 거기 가서 봤습니다. 나는 통상 업무를 했을 뿐입니다.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어요. 좀 발언을 자세히 보면요.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거를
이게 좀 돌려서 얘기하는 듯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좀 돌려서 하지 않은 부분을 이용해서 내게 이제 혐의가 없다라는 걸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CCTV에는 정확하게 양복 안에서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있대요. 이게 계엄 문건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이제 박성재에 관련해서 수사가 늦었는데 특검팀이 박성재를 그 내란 임무 종사자로 규정을 하고 압수수색을 한 날이 8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난 날에서야 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거예요. 너무너무 늦었죠. 그런데 이미 증거인멸 뭐 이런 것이 우려가 됐었는데 다행인 것은 증거인멸을 하자고 지웠는데 다행히 그게 복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예. 근데 이제 그 날에 계엄의 날에 대통령실에 가서 국무회의를 하고 나서 박성재가 뭘 했냐면 법무부로 갑니다. 법무부로 가는 길에 4명의 사람과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 4명의 사람과 통화를 하는데 일단 박성재는 정치인 체포 명단을 알았을 것이고 그러면 정치인을 체포해서 어디다 가둬야 되는지 그 구금시설을 점검하고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전화를 지금 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이 체포가 안 되고 빠져나갔을 때 그때를 준비해서 출국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출국 금지팀을 그때 대기를 시켰다. 이런 통화가 지금 밝혀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심우정 말씀하셨는데 심우정도 그날에 3번이나 통화를 하고 검찰을 이 내란에 어떻게 동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명령을 지시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를 가는 길에 지금 통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법무부에 가서는 박성재가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서 실국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엄사 합수부가 어떤 곳이냐라고 보면 반국가 세력, 부정선거, 여론조작 이런 의혹들을 수사하기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합수부. 그래서 거기에 검사 파견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잡혀 들어가면서 재판 과정에서 계속 했던 것이 뭐 반국가 세력이며 이 부정선거며 이런 선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에 발맞추어서 지금 박성재가 법무부에 들어가서 실국장을 모아놓고 이런 모의를 하고 지시를 한 정황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지금 구속이 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 부대변인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만 봐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계엄에서. 사실상 내란에 완전히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었고 예. 심지어는 정치인 체포 구금 그다음에 불법적인 위헌을 하는 이 계엄을 오히려 뒤에 사후 수습하는데 합동수사본부, 그러니까 검사들을 통해서 마치 여론조사가 조작된 것처럼 하는 것을 뒷받침하려고 하는 거 같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가장 소름 끼쳤던 것이 뭐냐면은 반국가 세력을 혹시 만들어내려고 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취임 이후 계속 강조했던 것이 반국가 세력이었고 계엄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항변을 했었는데 결국은 검찰을 도장해서 이른바 가짜 간첩까지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 상당히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예. 어쨌든 검찰이 그동안 본인들은 이번 사태와 상관이 없는 듯 빠져나가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박성재와 심우정에 대한 검찰 수사,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어느 누가 어느 선까지 특히 출입국관리본부라든가 검찰 과장 교정본부가 얼마나 깊숙이 되는지 이번 생에 다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내란 이제 뭐 어느 정도 정리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내란 세력 아직까지 네. 고위직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검을 통해서 계속 잘 수사가 돼야 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소식 드리면 특검 수사 기간이 이제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박성재와 심우정이라는 2명의 키맨에 대한 수사가 탄력이 붙어야 된다. 그리고 구속영장 구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걸 쭉 제가 들어보니까 박성재가 일단 계엄 선포 관련해서 뒤에서 그냥 돕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알고 법률 검토도 하고 이때는 이런 게 필요하고 출입국도 이제 이렇게 막아야 되고 교정시설 뭐 공간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지금 봤단 말이에요. 미리 알았던 게 아니냐. 이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알았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아까 그 전현희 의원 영상이 잠깐 나왔는데 예. 그 계엄을 하고 나서 12월 9일에 국회에서 이 박성재를 불러서 청문회를 하는데 계엄 선포 절차에 따르면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법무부가 법률 검토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너 했냐? 그랬더니 나 본인은 한 적이 없다.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학교 때 헌법책에서 배운 거 말고는 이 계엄에 대해서 자기가 검토한 적이 없다. 와, 이런 거짓말도 거짓말을 진짜. 합니다. 그리고 또 박성재가 그 특검 조사 이후에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하지 않습니까? 다 조사가 끝나고 그때 조서 내용이 형편없다 이러면서 사인도 거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봐도 너무 혐의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본인의 혐의가 다 드러나서 이것이 드러났을 경우에 진짜 자기의 죄가 무겁다는 것을 이 지금 법률가 입장에서 너무 알지 그랬겠죠. 않겠습니까?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 할수록 위법성을 인지하고 지금 움직이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된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검의 입장을 보면 일단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빨리 속도를 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특검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삭제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문건들이 복구되면서 드러나게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걸 굉장히 면밀하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눈이 많았지만 이번 박성재와 심우정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내란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우리 검찰이 얼마나 정치화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권력을 위해서라면 불법 계엄에 가담할 가능성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빠르게 좀 구속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제 이제 소름 끼치는 뉴스가 하나 있어서 이거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KBS 단독이었는데 계엄 직전에 경호처 군부대에서 실탄 500발이 사라졌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기억하는 걸로는 윤석열을 체포하려고 할 때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총을 쏴서라도 막아라 이런 뭐 발언이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러면 쏠려고 했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총격전이 일어나기라도 했다면 진짜 내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윤석열 진짜 희대의 악인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진짜 이 실탄을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사전 의도가 지금 이렇게 정황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도 윤석열이 체포가 되자마자 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하면서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대요. 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윤석열도 이 수많은 거짓말 중에 뭐라고 했냐면 그 체포영장 집행에 마찰이 없이 대응하라고 했다. 뭐 총기 사용 이런 것은 자기가 시키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지금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후에 윤석열이 경호처 불러놓고 뭐라고 했냐면 총을 쏠 수는 없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을 그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그 경호관들에게 관저 무기고에서 그 기관총이랑 실탄 80발 꺼내가지고 뭐 어떻게 배치하라. 제2 관문이 뚫리면 기관총 들고 뛰어나가라 이렇게 지시한 정황도 지금 드러난 겁니다. 예. 네. 저는 사실 이 보도를 보고 굉장히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2025년 3월에 이런 언론 보도가 난 바 있습니다. 1월 15일 윤석열이 체포나고 나서 김건희가 경호처의 직원들을 질책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해.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 그 다음 말 더 무섭거든요. 말하기도 그런데 이재명도 쏘고 나도 땡땡하겠다. 라는 진술이 맞아요. 나왔다. 근데 너무 놀라가지고 직원들이 당신의 김신 가족부장이 없어서 이 김건희 발언을 김 부장에게 보고했다라고 한다는 진술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김건희하고 윤석열은 이 실탄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거네요. 들고 이거를 그냥 자기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데 쓰였던 생각을 넘어서 본인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냐 굉장히 소름이 끼쳤고요. 전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윤석열, 김건희는 미치광이라서 그런다 치는데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서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가 잘 진행이 돼야겠고요. 그리고 좀 안타깝고 답답한 건 이 실탄이 어디로 갔을지에 대해서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밝혀져야 될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제가 불안한 것도 그 부분인데 경호처 누군가가 아니면 윤석열 측의 누군가가 실탄을 아직 갖고 있는 거예요. 공포탄 23발도 사라졌거든요. 이것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반납 안 하고 갖고 있을까요? 어디로 너무 가는지도 불안합니다. 지금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 그 지난 계엄의 밤에 그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최소 1만 4천여 발의 실탄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또 많은 거짓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한 경고성 계엄이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주장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을 실탄을 가지고 그리고 또 악어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자회견을 했던 우리 707 예. 단장 김현태 예. 단장 이분도 나 1,900발의 실탄을 챙겨갔다 이렇게 증언을 한 바가 있고 심지어 중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 계엄의 밤에 그 계엄군과 경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굉장히 많은 실탄들이 같이 투입이 됐다. 그 실탄과 그리고 지금 잃어버린 것으로 추정된 그리고 우리가 찾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 그 실탄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위협으로 또 다른 전복 세력으로 잠재해서 우리를 위협하게 될지 아주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 대선 직면을 했을 때도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가 이런 테러 위협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또 연결이 되니까 제가 사실 이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무서웠던 대선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음악도 틀어놓고 신나게 분위기를 돋구는 모습도 있었지만 정작 대선 후보가 중요한 기간 내에 방탄조끼를 입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방탄조끼가 굉장히 무거워서 후보가 일정을 소화하는데 무리가 있을 정도도 벗지 못하고 나중에는 앞에 방탄 유리가 설치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테러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고 심지어 주변에 2층 건물이 있으면 혹시 그 위에서 누가 저격을 하는 것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내심적으로 긴장하고 있는 그랬었어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 누가 만들었습니까? 윤석열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주요 정치인이 테러의 위협에 놓이고 정말 무기로 실제 위해를 가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실제로 목덜미를 찔리는 일까지 가격을 있었어요. 당했죠.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많은 국민들의 도움 덕에 탄생을 했는데 이런 증오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 그리고 내란 세력에 가담했던 군, 경찰, 검찰에 대한 수사가 계속 잘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통화의 정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거 군사법 관련해서도 실탄이 사라졌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자세하게 수사를 해서 누가 갖고 있고 누가 이렇게 은폐를 하려고 했는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수방사 있지 않습니까? 수방사. 계엄에 굉장히 적극 가담했단 말입니다. 근데 조용해요, 지금. 이번에도 계엄 연루 혐의를 뭐 늘어달라 서로 쉬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수방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방사 군사 경찰단 이 75명이 국회에 왔습니다. 그때 탄약이 뭐 소통탄, 권총탄 합쳐서 1,000발이 넘는 탄약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군인들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을 때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었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했었고 그리고 우리 군은 뭐 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한 내용들이 지금 밝혀지고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어의 눈물인 김현태 단장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증언한 이 많은 사람들이 본인은 몰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그 계엄을 우리가 해제하려고 모인 그 수많은 시민들을 향해서 총칼을 겨눈 그런 군인들이 아직도 요직에 남아서 배제되지 못한 채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군에 지금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군은 실탄을 잊어먹고 수방사는 실탄을 예. 잊어먹고 검사들은 그 이후에 띠지를 분실한 건지 훼손한 건지 이게 뭡니까? 가장 기강이 살아있고 부정부패의 비리에 있어서 나서야 되고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기강에 잡혀야 될 군도 망가졌고 지금 보면 검찰도 망가졌고 경찰도 망가졌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의문사에 가까운 죽음을 당했던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들은 고난을 겪고 백혜령 경찰 같은 사람들은 좌천됐던 게 윤석열 정부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런 것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하나하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께서 보기에 조금 너무 거친 것이 아니냐 또는 어떤 분들은 거꾸로 너무 속도가 느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특검에서
최대한 실수가 없게 해야 재판까지 갔을 수도 유죄를 이끌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했으니까 그 부분 차근차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회에서의 또 다른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혀 너무나 생각하지도 못하던 불법 계엄을 겪고 있다라 보니까 헌법도 그렇고 법에 있어서 그렇고 좀 우리가 이제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지금 그런 과정을 지금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점검도 입법 차원에서 또는 나중에 개헌을 우리가 논의할 때 좀 촘촘하게 메워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몽이 아빠님께서 실탄 공포탄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각으로 고위직에 있던 인간 같지 않은 놈들 때문에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얼마나 많은 내란 동조자들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1년이 다 돼가요. 개엄한 지. 맞습니다. 근데 그 주요 임무 종사자들 아직 다 구속도 못했고요. 다 요리조리 피해서 말씀하신 대로 요직에 있습니다. 기가 막힐 우리 따름입니다. 윤석열은 아직도 13회째 재판에도 불응하고 예. 본인의 모든 죄를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이게 진짜 이 자를 어떻게 우리가 가만 놔둬서야 라면하고 건빵 되는지. 먹었다고 불평불만하고 그런 윤석열이 한나라 대통령이 맞는지 또 의심이 가는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JTBC 단독인데 왜 기억나시죠? 독일하고 덴마크를 국빈 방문하기 사흘 전인가요? 갑자기 취소를 해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유를 든 게 그 이유들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위약금도 냈대요. 몇 억 원을 냈답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보도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정상 외교 예산으로 잡혀 있던 게 249억 원이고 예비비까지 329억을 다 끌어다가 578억 원을 순방 비용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의료 대란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서 갑자기 취소하고 8억 원의 위약금 낼 거였으면 사실 그 전에 취소해야 할 순방 일정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2년 11월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156명의 우리 국민들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 그 충격이 아직도 벗어나지 않았던 열흘 뒤에 동남아 순방을 가면서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 아직도 그 충격과 슬픔에 힘들어하시는 국민들을 두고 외교 순방 행사에 참석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지만 워낙 우리 국민들 경제활동과 이익이 걸린 중요한 행사라서 힘들지만 순방에 가기로 결정했다. 예. 이렇게 국민들의 슬픔과 아픔을 뒤로 하고 순방에 가버립니다. 이게 지금 의료 대란보다 더 어떤 것이 경중이 높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수 논란이 있었었고 그리고 킬러 문항 뭐 수능 난이도를 조절해야 된다 이러면서 수능을 앞둔 그 시점에서 굉장히 파장을 일으키고 나서 어디죠? 프랑스랑 베트남으로 순방을 가버립니다. 다 가네. 본인이 파장을 만들어 놓고도 순방을 갑니다. 그런데 의료 대란이 있어서 나는 8억을 내더라도 위약금을 물더라도 순방 못 가겠다라고 한 이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김건희가 있었죠. 아, 그때 당시에 그 디올 명품 조만한 배 파우치 그 논란이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못 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외교부에 방금 저희가 공문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부대변인님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북한 관련한 뭐 사유, 또 의료개혁 관련한 파업 사유, 뭐 이런 걸 들어서 연기해야 하는 그런 뭐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 외교안보상의 중요한 국가에서 챙겨야 할 일 있으면 안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전에는 그럼 안 가냐. 북한이 미사일 쏘고 난리 칠 때 25발 쐈었거든요. 취임했던 해에. 예. ICBM을 쐈어요, 그것도. 근데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순방 갔습니다. 혹시 캄보디아 기억나세요? 아, 그때 김건희 예, 아프나이 오디레번 그 예. 흉내 논란 됐었던 이른바 빈곤 포르노 논란 있었던 그 캄보디아. 최근에 ODA 원조 관련해서 뭔가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게이트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캄보디아 이거는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뭐 메르스 사태라던가 혹은 대통령이 방문하라고 나라는 나라의 주요 지도자가 뭐 병환이 있다거나 하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런 일을 대놓고서 우리 못 가는데 뭐 어쩌라고 식으로 했기 때문에 당시 언론을 보면 이거 너무 오만한 거고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결례죠. 결례이고 중요한 것은 국익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외교 순방이 외교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 좀 논란이 됐었다는 거고 제가 보니까 윤석열이 완전 자기 마음인 게
민생 토론회 열리기 30분 전에 불참 통보한 바 있어요. 민생 토론회 하면 난리 나는 거 아시죠? 그건 또 왜 그런 사실은 거야? 그 많은 사람 감기 걸렸다. 그래서 그때는 야, 술 먹고 안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고 그 전날 어쩐 일이 있었냐면은 한동훈하고 대통령실하고 쨍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김건희 명품백 수수 문제로. 그래서 내가 보니까 윤석열은 외교고 뭐고 간에 김건희가 중요하고 내가 몸이 좀 아프면 중요하고 한마디로 대통령의 자격이 얼마나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외교와 관련된 일정이었고 국민들과의 민생 토론이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아니 이 순방을 이렇게 취소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위약금 8억 원까지 내면서까지 취소해야 되는 이유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본인 아내의 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니까 더 기가 막히고 아까 외교부 공문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국내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에 이런 문제를 굉장히 축소해서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북한이 위협하는 나라라든지 아니면 파업 때문에 대통령이 이석하지도 못하는 나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의료계와의 그 문제를 당시 언론에서는 의료인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너무 몰아갔지만 사실은 정부에서의 대응이 상당히 서툰 점도 있었습니다. 의료계가 반발할 건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도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고 밀어붙여가지고 정부가 잘못했건 의료계가 잘못했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봤었고요. 그걸 핑계로 다시 해외 순방을 상대국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내치도 외치도 엉망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보니까 경제사절단이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이런 주제로 준비를 엄청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기업들이 그때는 대통령이 힘이 셀 때니까 말은 못하고 끙끙거렸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대외적으로 신인도에 타격을 입었던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 경제 망했다는 거 과언 아닙니다. 예. 이런 모든 것이 쌓여 있어서 우리 주식시장을 병들게 만들었던 거고 우리 기업들과 우리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갉아먹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그때 의료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의 지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예. 국민들도 의료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윤석열 정부의 불통 그리고 갑자기 천공이 나타나서 이거 2,000명을 증원을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발언지가 천공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2,000명에 대한 어떤 인원을 고집하고 그런 것이 다 윤석열 정부에서 미숙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의료 개혁도 망하고 외교 순방도 뭐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럼 북한에 대한 도발도 뭡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이 내란 과정에서도 북한에다가 드론을 띄워서 공격을 하고 다시 우리를 공격하게 해서 이 자기의 비상계엄을 인정받으려는 그런 시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무슨 본인이 의료개혁도 망치고 본인이 북한도 도발하고 본인이 북한 위험 문제를 더 키우는 사람이 어디 가서 뭘 외교 순방이 어쩌고를 논하는 것 자체가 진짜 그동안 그 윤석열 3년을 우리가 어떻게 잘 견뎠었는지가 예. 참 의문이네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오물풍선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맞아요. 영건이래요, 영건. 그러니까 순방 안 가고 정말 국내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으면 말을 안 해요. 해결도 못했으면서 국외 순방을 이런 식으로 어마박지하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JTBC 단독이 또 있는데 국회가 윤석열의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압류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확실한 치료는 금융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자들이 어디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서 뭐 건빵이 나왔네, 뭐 특식이 나왔네, 안 나왔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풀어주면 내가 개 끌고 가까운 20이랑 가까우니까 재판하러 받아보러 가겠다 이런 얘기를 너무 한가하게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싹 지울 수 있도록 금융치료를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해먹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정확하게 다뤄야 될 것이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 1조 7천억 원짜리 국책 사업, 그것도 인수위 과정에서 그 종점을 장모땅으로 휘게 만들어라라는 증언이 지금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통일교랑 손잡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한다고 주가를 조작하지를 않나, 뭐 금거우기, 뭐 목걸이 이런 등등을 굉장히 많이 매건 매직을 하면서 많은 뇌물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싹 다 걷어들이는 그런 금융치료를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 집계한 재산 피해 규모는 6,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국회 본청에 12월 3일 날
날 계엄군이 들어와서 그때 뭐 방송을 다 보셨죠. 창문도 깨뜨리고 문도 깨고. 그랬죠. 근데 저는 이 6,560만 원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에이, 그럼요. 600조 이상의 피해가 사실 국내에 발생을 한 거죠.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증시가 뭐 얼마가 증발했다. 환율이 널뛴다. 그리고 국민들이 겪었을 그 공포와 불안을 생각하면 이거는 6,560만 원이 아니라 600조 원 이상의 해악을 윤석열이 불법 계엄으로 일으킨 것이고요. 사실 국회에서 이것을 막아냈던 국회 직원분들 너무 훌륭하시죠.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지금도 자다가 쨍그랑 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국회 안에서. 그리고 그 국회 앞에 있었던 시민 중에 한 분을 제가 직접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내와 모든 사람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저의 이름은 누구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무엇입니다. 저는 지금 국회 앞에 있습니다. 라고 다 글을 남겼대요. 왜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시신 속에서 못 찾을까 못 찾을까 봐. 봐. 나는 어디에 있어라는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탱크가 몰려오는 현장을 그래도 지켰다는 얘기를 생각하는데 이런 시민들에게 과연 윤석열이 사과라도 한번 했는지 의문이고 뭐 금융치료뿐만 아니라 저는 내란이 무기징역 사형 아닙니까? 예. 법원에서 엄중한 판단을 내려주실 거로 봅니다. 예, 국방부와 경찰청도 계엄 당시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